네, 일상생활 기능훈련 7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작업실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종식이라고 합니다. 네, 7분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7분류로 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분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대변 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예, 그 얘기는 최소 일상생활 수행 기능이 나오시고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예로 왔죠? 또 그 얘기는 이분은 일상생활 수행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급 이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7등급 이상은 다 상입니다. 일상도. 그 얘기는 이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이구나. 근데 여기로 왔더니 종이를 잡아보세요 했더니 NO. 그러면 7분류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일상생활 수행기능 수준은 되게 좋은데 인지기능이 완전 안 좋은 분, 또는 신체기능은 되게 좋은데 인지기능이 되게 안 좋은 분이 7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7분류는 흔한 케이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막 뛰어다니는데 인지기능은 전혀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7분류. 그럼 7분류는 이제 이 기능, 워크북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신체는 상으로, 인지는 하로, 일상생활은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이죠. 뭐냐면, 인지기능만 매우 낮습니다. 인지기능만 매우 낮아요. 7분류는 신체와 일상생활은 되게 기능이 좋은데, 이분은 인지기능이 매우 좋지 않다. 네, 그러면 그분한테는 뭐가 필요한지 볼게요. 그러면 신체 기능 해줄 게 많네요. 특히 해줄 게 뭐 많다기보다 이제 하지로 왔어요. 하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시간에 이런 거 그렸었죠. 여기가 상, 중, 하라고 봤을 때 요 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하지입니다. 하지. 그게 여기에 있는 훈련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7분류부터는 7, 8, 9분류는 하지 기능 훈련이 아마 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은 하죠. 다시 일상생활은 상입니다. 근데 아마 7분류는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요 다음 페이지에 수단적 일상생활은 7분류 어르신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혹시라도 되시는 분이 있다면 수단적 일상생활까지 같이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분류부터는 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신체 기능에서 되게 하지로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생각에는 7분류보다는 8 또는 9분류에 더 적합한 활동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7은 인지가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되시는 분이라면, 일상생활 이 수단적은 어떤 분한테 해줘야 되냐면요. 자, 여기 일상생활 활동 있죠. 항목. 여기 있는 항목들, 요것들을 잘 수행하시면, 이거를 잘 수행하시면 수단적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수단적 전에 일상생활 활동, 여기에 있는 일상생활 활동들을 좀 수행하기 어렵다, 이조차 수행하기 어렵다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일상생활 활동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분이 여기 일상생활 있는 거 너무 쉬운데 라고 하면 수단적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신체기능 활동 예시로는 하지 유연성 훈련이 있습니다. 하지가요, 어르신들 중에서 뭐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그게 노화가 되는 지표다, 낙상에 대한 지표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르신들한테 근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유연성 강화 훈련도 되게 중요합니다. 유연성 강화 훈련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의자에 앉아서 팔 뻗기인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팔 뻗을 때 조심할 거는 뭐냐면, 두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이 먼저 나와 있어서, 두 번째 요 각. 요 각을 잘 보셔야 돼요. 좀 제가 겹치지 않게요. 요 각. 왜 그러냐면, 고관절 전체 연수라는 사람한테는 이런 훈련을 하시면 안 돼요. 고관절 전체 연술은 제일 주의하실 점이 고관절을 구부리는 활동을 절대 하지 말 것이라는 게 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나는 고관절 움직인 적이 없어 라고 선생님들께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고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상지를 구부리는 걸로 인해서 하지관절이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관절에 문제가 없거나 고관절에 수술한 적이 없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활동 훈련을 자신 있게 제시하셔도 되지만 고관절 수술한 자한테는 하시면 안 되고 아니신 분들한테는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왜 고관절 전체 한술 얘기를 많이 하냐?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고관절 전체 한술 하신 분이 진짜 많죠. 고관절 전체 한술 하신 분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림으로 갈게요. 첫 번째 그림으로 가면 기능적 팔 뻗기라고 하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요, 팔을 앞으로 얼마나 뻗을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훈련법으로 나왔지만 원래는 FRT라고 할 거예요. 아마 펑셔널 리칭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의 평가 도구거든요. 평가 도구를 훈련법으로 개조한 훈련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팔이 얼마나 많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균형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는 평가 도구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팔을 멀리 뻗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뻗으셔도 그분이 이게 너무 뻗다가 진짜 넘어져요. 이게 뻗는 것만으로 균형 능력의 증진이나 균형의 평가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팔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많이 뻗게 한다.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균형 평가 도구라고. 균형 평가 도구에서 원래 뭘 보냐면 팔을 몇 cm까지 다 이렇게 뻗을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이 평가 도구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 훈련법을 적용하신다면 그 수급자 어르신한테 어떤 균형 능력을 평가하고 싶으신 게 아니시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균형 능력을 증진하시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너무 말리 뻗게 하고 위험을 구태여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최대 도달 거리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멈춰주시고 유지하는 훈련만 해주셔도 충분하십니다. 그 정도 훈련법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행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하면은 어려운 거죠. 근데 수행 자세를 줄이시면 이 활동을 쉽게 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또는 등받이 의자,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등받이 의자나 휠체어 앉은 상태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게 조금 더 편하시겠죠. 사지를 움직이거나 힘을 너무 무리하게 가하시면 안 되시고, 만약에 낙상의 위험이 너무 큰 수급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놨지만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편마비 환자한테 충분히 적용하셔도 좋은 훈련법이라고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으니까 편마비 환자분들한테도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적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입니다. 왜 의사소통이 들어갔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지기능이 안 좋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단순하게 의사소통만 가져가는 것도 이분들의 인지기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수급자 어르신한테 인지기능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 자료에 넣어놨지만 나머지는 강의 자료에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자료집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 주제를 꺼낼 때는 보편적인 주제, 편안한 반응, 그리고 나서 반응이라는 게요, 되게 이런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한 반응이면 그 수급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그 최소한의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반응을 진짜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해상치료 이런 개념이고요. 아, 그렇군요. 요 정도 반응. 최소한의 반응이 이게 너무 적극적인 반응, 최대한의 반응을 하면 오히려 그들은 말을 하기 어려워진다. 최소한의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반응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뭐 자식 얘기를 했다. 아, 자식이 정말 그랬군요. 이런 게 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는 그 사람 얘기를 받아들여서 다시 되물어보는 이런 게 그 사람 내용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을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급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망상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뭐 이런 망상이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좀 참 그런데,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하려면 뭐 헛소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망상이에요. 뭐 밥을 줬는데 안 줬다던가, 뭐 외계인이 왔다던가, 뭐 이런 망상들이 있는데, 그런 망상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을 보이면 안 되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되물어 주시고 그 수급자분의 얘기를 자꾸 들어줘야 되지만, 그 내용이 공상적이고 현실 가능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자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대화로 관심을 돌려주시는 게 원래 적합한 접근법입니다. 수급자 쪽으로 이렇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를 표현해 주셔야 되고, 부정적이거나 괜찮아요, 힘내요, 잘해요, 이런 말은 오히려 수급자분한테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삼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내용에 관심을 좀 더 표현해주고 그 어르신이 아 진짜요? 이런 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요? 정말요? 이런 것보다는 아 당신이 정말 그러셨군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다시 한번 되물어보는 게 그 사람의 편안함이나 그 사람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끌어내는 하나의 스킬이라고 합니다.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 직원, 상급자에게 알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청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책과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책에서는 보통 청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들 쪽에 조금 더 청력 손상이 심하시죠.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한 저음으로 낮게 말해라.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면 수급자분은 더 못 알아듣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책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할아버지 밥 먹었어요? 이거를 할아버지 밥 먹으셨나요? 이렇게 저음으로 할아버지 밥 드셨어요? 이렇게 저음으로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작게. 근데 물론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그게 안 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력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는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어르신 밥 먹었어요?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 밥이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훨씬 더 어르신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외에도 시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치매 증상, 허약한 수급자, 폭력적인 수급자하고 대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각자의 팁은 매뉴얼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의 수준에서는 질문의 범주를 조금씩 넓혀갈 수도 있고 어떤 보기를 제공하지 않고 어렵게 갈 수가 있고요. 질문의 범주를 좁혀서 또는 보기를 제공하는 걸로 활동의 수준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비언어적 대화 방법, 안마 이런 거를 하는 게 긍정적 신뢰관계를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겼는데 PPT에 나와 있진 않지만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서 오른쪽 마비이신 분들이 대부분 말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되면 조금 해부학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그냥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뇌졸중 환자들 보면 오른쪽 마비 분들이 말을 잘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도 언어는 하고 싶으시거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마비고 말을 못해도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시면 노래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제가 스마트폰 장사꾼은 아닌데 스마트폰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좋아할 거로 추정되는 노래들 있잖아요.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좋아하는 걸로 추정되는 노래, 그 노래를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틀어서 그분하고 같이 노래를 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오른쪽 마비가 돼서 말을 못하는 분들도 노래를 하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으세요. 노래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분들은 신체 기능도 되게 좋고 일상생활 수행 기능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분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머리 감기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똑같습니다. 1, 2, 3, 4, 5 6개네요. 이것도 아까 방식은 제가 2개였죠. 하나는 사진을 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글씨를 쓴다죠. 사진을 쓸 때는 첫 번째로 핸드폰 좁아서 이렇게 좀 작게 쓸게요. 핸드폰. 두 번째는 진짜 사진을 뽑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사진을 뽑아갖고 수급자분들한테 이런 걸 다 가리키는 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핸드폰을 추천하는 거고, 글씨는 출력하기가 쉽고 접근성이 쉬우시니까. 마찬가지로 6개의 그림카드를 놓고 수급자분들이 이 6개의 카드를 보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잘하시면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요? 하나도 안 남으시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이분은 머리 감기가 가능하신 상태가 되는 겁니다. 머리 감기 할 때 뭐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알아두는 팁 같은 거가 각자의 활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당연히 낙상해 물 온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많으시고, 되도록이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한국 사람이시지만 느리더라도 또는 천천히 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쓰시는 샴푸 용기, 또 수도꼭지 모양, 이런 게 다 다르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희는 샤워기로 머리 감는 거, 펌핑으로 짜서 머리 감는 거를 가리키는데, 어떤 분은 바가지로 머리 감거든요. 어떤 분은 또 뭘로 해요? 비누로 머리 감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누로 머리 감고 바가지로 하고, 그런 특성들을 그게 틀렸어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그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그 과정을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분만의 순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몸단장입니다. 수급자분들이어도 나이가 있으셔도 또는 좀 청결이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청결하고 싶고 개인위생하고 싶고 되게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청결하고 개인위생이 잘 되면 그분들의 자존감이나 독립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단장하기가 수급자분들이 나이가 있으시고 비위생적이어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도하기, 사실 칼이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한테 독립적으로 하세요,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칼이 위험하면 전기면도기라도 써서 이분이 독립적으로 면도하기를 할 수 있게, 로션을 독립적으로 바를 수 있게, 머리를 독립적으로 빗을 수 있게, 손을 독립적으로 씻을 수 있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쁜 사람이 때로는 되셔야 됩니다. 잠깐, 이게 한국의 문화인데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정말 좋은 선생님은 뭐예요? 다 해주는 선생님이죠. 근데 그게 사실 좋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수급자분 입장에서는 그 요양보 선생님들이 모든 걸 내 토탈 서비스라고 하는데, 모든 걸 면도 시켜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머리 감기고 손 씻고 이거를 다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게 근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거나 최근 장기요양, 최근 치매에서 바라보는 일상생활 기능 훈련과는 좀 동떨어집니다. 조금은 나쁜 사람 되셔서 귀찮게 혼자도 하게 하고, 지금 여기서는 4가지를 얘기했지만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2개라도, 또는 한 활동에서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한 단계라도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똑같이 물 온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 매일 반복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습관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습관화가 되면 기능 수준이 안 좋아도 그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늘 모든 강의 내용에서 제가 넣어놨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사실 몇 분류에서 선생님들께서 계획을 하시든 몇 분류에 계시는 수급자를 대하시든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가정에서 하실 때가 더 좋고 20번을 초과하실 때가 의미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지금 제가 뭐 신체, 인지, 일상생활을 보여드렸지만 신체에도 여러 활동, 인지에도 여러 활동, 또 일상생활에도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그 여러 활동 중에서 한 활동을 선정하셨다면 그 활동을 최소 20회 이상 초과하여야지만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주 4회 이상은 하셔야 되고, 최소 90분에서 120분, 그리고 집단이 개인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11명에서 20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훈련을 계획하시던 적용하시던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고, 이분한테 이게 조금 어려우면 조금 더 쉬운 난이도로 내려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분한테 이게 쉽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적용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